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이번에도 80 내지 90% 하락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의 가상자산 시장 환경을 보면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물가가 상승하면 비트코인 등은 물가를 방어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가격 상승을 유도해 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물가 상승률이 미국 같은 경우 3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은 못 오르는 거예요. 또 금리와 관련해서 가지고도 나스닥처럼 가격이 나스닥 가격이 상승할 때, 즉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할 때는 비트코인도 같이 올랐는데 지금은 그런 일관성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산이 올라도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은 지금 고점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하고도 상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고점을 두 번 찍었다. 기술적으로 보면 3월에 8천만 원대 한번 찍고 그 다음에 12월 초에 한번 찍고 결국 두 번의 상봉을 이제 만들었는데 기술적으로는. 근데 제가 기술적인 거는 중시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왜 3월에도 하락하고 이번에도 하락했느냐. 3월에는 정부의 규제가 들어갔죠. 특히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가격 하락이 폭이 컸고 그때 약 한 4천만 원대까지 내려갔으니까. 근데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선은 선물 상품이 만들어졌어요. 그때는 이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가상자산이 공식적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금융상품 반열에 오르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가지고 호재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상품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왜 힘을 못 쓸까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자산 이해관계자들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공급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상자산은 공급량이 정해되어 있는데 특히 비트코인은 다른 가상자산까지 화폐가 얘기하면 지금 우리 총통화보다도 많을 거예요. 수량의 문제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정도는 이제 많이 지금 공급이 될 수 있는 게 가상자산인데, 그런데 화폐 공급량은 실질적으로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거는요 아주 작거든요. 한국은 전체 총통화량이 5%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5%에 10%인데 미국은 세계 통화니까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보다 화폐 공급량이 작은 거지요. 그런데 미국 달러와 비교하면 총통화가 21조 달러인데 아마 제가 볼 적에는 가상자산이 오히려 훨씬 더 클 거예요. 전체 합하면. 왜냐하면 주식만 하더라도 애플 하나가 2조 5천억 달러가 되니까 최근에 3천조까지 상승했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가상자산 전체를 놓고 보면 미국 본원 통화량이 아닌 총통화 공급량보다 많은 것이 가상자산 그거 아니냐 시가총액으로요. 그렇다고 하면 화폐 공급량은 왜 증가했느냐. 중앙은행이 공급한 양은 얼마 안 됐는데 왜 증가했느냐. 결국 빌린 돈이라는 거죠. 빌린 돈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빌린 돈은 언젠가 갚아야 되는데 금리가 상승하거나 물가가 상승하면 빌린 돈은 갚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금리가 상승하면 이제 이자 부담이 크고 또 물가가 상승하면 가계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갚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또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화폐 공급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공급한 화폐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한데 가계와 기업이 빚을 많이 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는 거죠. 중앙은행이 공급한 화폐 공급량은 전체 총통화의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빚을 낸 화폐가 많다. 결국 가상자산 이해관계자들이 얘기하는 화폐는 본인을 비롯한 기업과 가게가 빌린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상승하면 갚아야 될 돈도 아주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뭐 가격 결정 시스템 앞에서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1%만 거래돼도 전체가 다 가격이 올라간 것처럼 인식된단 말이에요. 모든 자산이. 그러면 지금과 같은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는 화폐 공급량은 빌린 돈을 포함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빌린 돈은 갚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더 심각하고, 그 다음에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는 너무 돈이 작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애플 하나만 해도 2조 5천억 달러인데 미국 본원통화 공급량은 3조 2천억 달러밖에 안 돼요. 테슬라하고 합하면 시가총액은 미국 본원통화 공급량보다도 현금화폐 공급량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거품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중앙은행이 공급한 돈을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자산시장이 이제 환경이 크게 변했는데 이 경우에는 시장 간의 자금 이동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시장금리 상승을 계기로 자산시장 질서가 재편될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금리가 상승하니까 그 나스닥 시장 쪽에서 금리 부담이 많은 기업이 많으니까 이익 실현이 되지 않는 그런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기업 주가가 막 PR 100배, 200배, 300배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자산시장의 질서 재편 원인도 되지만 자산시장에 거품이 많다는 자체가 거품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시장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거죠. 그것이 더 큰 자산시장 재편 질서 원인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디지털 화폐가 이제 내년에는 출시될 걸로 보는데 중국, 미국, 영국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한국까지요. 그러면 한 국가에서만 이제 디지털 화폐가 출시되더라도 이 화폐가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발행할 수도 있다고 보면 그거는 이제는 어느 것이 사느냐 죽느냐는 거죠. 결국은 디지털 화폐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상자산이 탈세수단, 범죄수단으로 이용됐기 때문에 또 실물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위기나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하고 6번째가 제일 큰 악재인데 가상자산 선물상품 출시예요. 이해관계자들은 이걸 호재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인식을 했을 거예요. 포유환율연구소가 선물시장에 오랫동안 참여해본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면 여기가는 실력싸움이 아니에요. 돈싸움입니다. 논리가 안 통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은 개미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도 당할 수밖에 없고 기업도 조그만 중소기업은 뛰어들어봐야 멸망밖에 없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개미들이 게임하는 반대 방향으로 유도해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 레버리지가 20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20배면요 5%만 올려버리면 깡통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증거금 부족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 강제매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돈 가진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구조가 선물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 선물상품 시장은 호재라는 성격보다는 부동호 표시를 하면 악재 성격이 강하다. 이유는 가상자산은
가치평가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그 2020년이죠. 석유 가격이 마이너스 가격까지 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가격 결정 시스템과 레버리지 또는 그 정거금 제도 때문에 그래요. 정거금이 모자라면 바로 강제매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상자산은 그 정도가 심할 거라고 보는 이유가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요. 즉 기업 이익이 얼마냐, EPS가 얼마냐, 그리고 시장금리가 얼마냐, 또 자산 가치가 얼마냐, 주당. 그런 식으로 주식은 평가할 수 있어요. 가치를.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상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채권 가격이 등락하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 원가도 있고 건축 원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금리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그 외에는 마땅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럼 지금 애플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생산 기술, 특히 그 소프트웨어 쪽의 기술, 가상자산도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기술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관련 각종 기술들, 그것도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산 중에서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 하고 이 가상자산하고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거품이 어디 쪽이 크게 발생했느냐.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또 주식이라는 회사라는 이름으로 또 포함되어 있고 그게 녹아들어 있다는 거죠. 그 기술 가치가. 근데 가상자산은 별도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화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보다 턱없이 공급량이 작기 때문에 이 가격은 올라간다. 그리고 향후 가상자산 즉 비트코인 등으로 화폐가 대체될 것이다. 그 엘살바도르처럼. 근데 엘살바도르에서 왜 달러를 없애지 않을까요? 앞에서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만은 달러를 없애는 순간에 그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은 가격이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교환수단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이해관계자들이 화폐를 대신할 것이라는 이 주장은 처음부터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선물시장은 가상자산을 그 코인당 500만원까지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8천만원에서. 왜냐하면 합리화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또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는 중앙은행이 공급한 화폐는 얼마 안 되고 이자가 수반되는 대출을 통한 총통화라는 측면에서 90%가 금리 상승 국면에서 얼마든지 가상자산을 선물시장에서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헤지펀드들이. 지금 헤지펀드들 입장에서는 지금 노다지 시장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상자산 시장 완전히 노다지 시장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과거에 지금 1차, 2차, 3차, 4차 폭락 사태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때 지금 10년 동안에 4번이나 발생한 것도 비정상적이죠. 일반 자산하고 비교하면. 대부분의 자산은 10년 단위로 한번 폭락을 하는데 이거는 10년 동안에 4번을 폭락했어요. 초기에는 거의 뭐 1년 단위로 폭락을 했고 그 다음에 3차에서 또 뭐 발생한 게 2년 정도, 또 3차에서 4차까지 발전한 데는 거의 또 2년이에요. 그 마지막까지 하면 15년에 끝났으니까 그럼 2년 단위로 거의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5차도 지금 이제는 시작될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도 무르익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 가격이 또 80 내지 90% 하락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것을 제가 출판 중에 있는 책에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상자산 이해관계자들이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다 허구라는 거죠. 물가를 방어할 수 있다는 논리도 허구고, 또 중앙은행이 공급한 화폐 공급량이 너무 많은데 가상자산은 공급량이 작다라는 말도 허구라는 거죠. 중앙은행이 공급한 화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과 고객이 협의하여 빌린 돈이 많다라는 거죠. 총통합. 그것이 많은 것이지, 이것은 금리가 상승하거나 물가가 상승하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총통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자도 갚아야 되고,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하기 위해서 빌린 사람, 우리 사주 소각을 하기 위해서 빌린 사람도 갚아야 된다는 거죠. 기업이익이 줄어들거나 금리가 오르면.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장에서 맨 먼저 돈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왜? 적정한 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불확실성이 제일 크기 때문에 가상자산이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한 얘기는 그래요. 지금까지 가상자산 이해관계자들이 하는 얘기들은 허구다. 첫째, 화폐와의 관계에서 허구고, 물가가 상승하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논리도 허구다. 왜? 물가가 상승하면 시장금리가 올라가거든요.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화폐 유통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화폐 공급량이 주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총통화는 빌린 돈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환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허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와 가상자산이 경쟁이라는 주장도 허구라는 겁니다. 무한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엘살바도르가 달러를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가상자산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쉽게 하면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만 블록체인 기술만 남는 거죠. 그는 결제수단이 아니고 기술로만 남는다는 거죠. 일반 다른 인터넷 기술처럼. 그 가격은 다른 기술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다. 그냥 높은 게 아니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라는 거죠. 한 100배 정도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0% 가격 하락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포유환율연구소의 분석입니다. 언제까지? 내년 연말 정도까지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결국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상자산 이해관계자들은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는데, 포유환율연구소는 자산시장 거품을 유지하기에는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지금 풀린 돈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상자산이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